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역 기반의 돌봄 통합 지원센터가 내년 3월 시행됩니다. 노인, 장애인, 아이를 구분하던 기존의 돌봄 체계를 하나로 묶어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와 현장의 속도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원의 효율성과 사람 중심의 돌봄, 그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브랜드에서 재고 의류 수십억 원어치를 소각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은 2022년, 2020년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한 환경 서약서를 협력사와 작성하고 2022년 재생 소재로 옷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 재고 의류를 37억 9천만 원어치 소각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른바 그린워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환경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인지 그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오늘도 공감인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공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들려드린 두 뉴스, 돌봄과 그린워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 3분엔 김준일의 뉴스 공감. 뉴스의 양면, 오늘은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진보당에서 최근 선포한 돌봄 3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돌봄 실태, 더 나아가 미래의 돌봄 환경 이야기까지 펼쳐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그 선거할 때 한번 나오셨었죠, 그때. 대선 시기에. 예, 대선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뭐 후보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새 정부 들어서서 많은 개혁 사안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것은 저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한 5년여 동안 준비한 돌봄과 관련한 3가지 법인데 예. 많은 분들께서 민생 정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진보정당이 잘 갖추어서 우리 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민생정치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해서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5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당 차원에서 정말 이거를 집중적으로 이것만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 3가지 법 중에서 2가지 법은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예.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3가지 패키지를 냈는데 그 사이에 당사자들과 많은 토론도 거치고 또 현장의 여러 변화들을 또 적용을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법안도 법안이고 그동안 돌봄의 실태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이 김재현의 돌봄 반상회라는 거를 네. 활동을 22년에 했고. 네, 이게 지지난 대선 때 예. 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주요 핵심 공약으로 이 돌봄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때 그때 네.
그러니까 이 돌봄 반상회라는 게 뭔가요, 그러면?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돌봄을 제공하거나 또 돌봄에 대한 고민이 많은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어디에 털어놓고 얘기할 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소그룹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기회를 마련했던 건데 보통 이런 얘기 하시면 거의 그 크리넥스 휴지 한 통 다 쓸 정도로 눈물을 쏟으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 예를 들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자식들이 뭐 말씀 나누신다거나 예. 아이를 오랫동안 그 독방 육아를 한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때에 그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굉장히 고립된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같이 뭐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요소들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돌봄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소위 말해서 그렇죠. 니즈를 파악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습니다. 필요한지. 네. 그렇군요. 현장의 목소리, 특히 돌봄 노동자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저희가. 그렇군요. 돌봄 노동자라고 하면은 뭐 노인 요양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요양보호사도 있고, 뭐 간호사도 있을 수 간호사도 있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뭐 근무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수도 있고. 예. 그렇군요. 일단 돌봄이 뭔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참 나서부터 자기가 뭐 젖병 들고 막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 포유류 중에서도 특히 인간이 좀 취약하죠. 뭐 그렇죠. 동물들 중에서는 뭐 태어나자마자 한 몇 분 있다 걷고 막 그런 뭐 동물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날개도 없고 뭐 날카로운 치아도 없는 인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들과 서로 돌볼 수 있는 역량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돌봄 노동의 개념을 잘 적용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몇십 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가 식모살이라고 하는 표현 썼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정부보다 그 전 개념이죠. 예, 예를 예. 들면 집에서 자식이 많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면 딸들을 도시로 보내서 식모살이 보낸다. 그러면 그 어린 여성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았을까? 대부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죠. 뭐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예. 그럴 정도로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은 일, 밥벌이조차로도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달 임금이 한 달 동안 피는 담뱃값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돌봄 노동을 하찮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이지만 집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집에서 놀면서 애도 제대로 안 키우고 뭐해? 뭐 이런 표현을 남성들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가사노동의 가치가 과거에는 좀 인정을 많이 못 받았죠. 노는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 돌봄 노동자라고 명명되는 분들의 어려움이 전면화되면서 예. 많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다양한 제도를 국가나 지자체가 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3월 27일부터 돌봄 통합지원법 같은 것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돌봄 3법이라고 하면은 돌봄 정책 기본법, 돌봄 노동자 기본법, 돌봄자법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해서 얼마 전에 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네. 내용이 대략 어떤 건가요? 실제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돌봄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법률에 헌법이나 법률에 이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 돌봄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냥 책임지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으니까 예. 정부가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고 공백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좋은 돌봄을 받고 또는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돌봄 정책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 정부가 여기에 대한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돌봄의 정의, 대상 그리고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법입니다. 예. 돌봄 노동자법은요. 돌봄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동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돌봄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돌봄자 지원법의 경우는 가족이나 비공식 돌봄자, 그러니까 임금을 받지 않는 많은 돌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림자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휴식, 수당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법인데 이 세 가지 법이 정책, 노동, 또 지원 이렇게 세 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정책이 있어도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예. 노동권이 생겨도 가족 돌봄자들의 또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일단은 정의부터 해가지고 돌봄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개인이 가족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도 이제 규정을 하고 이렇게 뭐 되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의 근본적인 거는 오래된 인식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비용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누군가는 뭐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수혜를 보고 누군가는 상관이 없고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봄에 해당되긴 하지만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저항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복지의 개념으로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지는 뭐 우리가 보편복지냐 차등복지냐 이런 얘기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혜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예. 이 인식 자체를 바꾸자라는 것이 진보당이 얘기하는 개념의 핵심이거든요. 아, 복지가 아닌가요? 돌봄은? 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권리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예. 또 돌봄을 줄 수 있는 권리도 이따가 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돌봄 받을 권리는 뭐 그렇다 쳐도 돌볼 권리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의 대상으로 그동안 이제 돌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돌봄의 권리를 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성격이 바뀐다는 거고요. 예. 돌보는 사람도 이제 과거에는 그냥 보통 이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경제적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여성에게 많이 지워져 있었던 거죠. 뭐 희생을 강요받았었던 의무적 제공자로서의 기능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사회가 함께 돌봄을 분담하는 어찌 보면 민주적인 돌봄 민주주의라고 국제적으로도 표현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과 공간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돌봄 제공 체계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권리라고 하면 내가 이거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권리면은 그거를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가 국가나 지자체에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고 뭐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런 필요성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은 시대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예. 누구 하나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도 아이를 양육하기 너무 어렵다. 긴 노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형편에서 오죽했으면 뭐 외국인 그 가사 도우미 이런 것들을 전면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시에서 뭐 시범 사업도 네, 했죠. 실패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제 주변에 돌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남녀노소 뭐 서울과 지역 뭐 따지지 않고 모두의 근심 걱정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현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좀 데이터로 좀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은 올해 7월 기준 돌봄 공백층이 62만 명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돌봄 공백층이라고 하면은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못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가 지금 나오는 근데 건가요? 이게 이 질문에 나와 있는 62만 명 언뜻 생각하기에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62명밖에 안 돼.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아동돌봄 기관들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 시 62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엔 노인도 포함이 안 되고요. 장애인도 포함이 안 되고요. 아픈 사람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통계 자체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돌봄 사각지대가 있을 건데요. 그럼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통계 자체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파악을 해야 되면은 어떻게 물어봐요? 전 국민한테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혹시 돌봄을 못 받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려면 돌봄의 정의, 돌봄의 대상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추정하기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돌봄 공백층으로 보이십니까? 그것도 접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아이가 그냥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를 몇 살로 생각했을까요? 엄마가 그 초등학교 성그늘에 가면은 보통 혼자 있는 거 아닌가요? 굴 따러 가면 아이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주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있기도 근데 했지만은 최근에 그 부산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동안에 아이들 둘이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연달아 여러 차례 또 있었었죠. 뭐 라면 끓여 먹다가 뭐 그러기도 사고도 하고 나고 뭐. 그냥 알 수 없는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어떻게 아이들끼리 집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장애인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취약했지만 지금은 장애인 학교 또 장애인 그 직업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 일단 정부 올해 예산안 중에 통합 돌봄 예산은 777억 원인데 지금 김재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뭐 법도 마련하고 좀 수요도 파악을 하고 하면은 그냥 딱 들어도 여기에 영자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뭐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어떤 예산 상황에서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이 777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돌봄 예산이라는 거예요. 앞서 그 브리핑 해주실 때 내년 3월 27일부터 통합 돌봄 센터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새로 생긴 법이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시스템이 생기면 그동안 시설에서 돌봄을 의탁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통합적인 돌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기초단체 차원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돌봄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시범사업 때 했었던 예산 고 예산에 대비해 봤을 때 그때만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16개 기초단체인데 이제는 229개 기초단체로 그 전면적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최소 2,200억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건의료, 요양, 그리고 아이 돌봄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늘어놓고 다양한 기관들이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예산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겠죠. 일단 현재보다는 최소 3배 이상이 좀 필요한 걸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돌봄 통합센터가 내년 3월부터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돌봄 서비스를 받고 뭐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돌봄과 관련한 접근성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예. 특히나 대부분의 돌봄 기능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뭐 지금 국공립 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1%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정부 특히나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영역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첫발을 이제 내디딘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봄의 공공성 강화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돌봄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그 임금이라든지 뭐 여러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민간과 공공의 이제 이런 게 이게 같이 진행됐을 때, 예를 들면 어린이집도 어떤 데는 뭐 공공이고 어떤 거는 또 사설이고 막 그랬을 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예전에도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입니다. 당연히도 일반적으로는 민간 위탁보다 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더 좋다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뭐 예산적으로나 또는 사회적 인식에서 이것을 복지로 바라봤을 때 한정된 자원을 거기다 투여할 수 없다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가 책임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담보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걸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뭐 평균 임금이 160만 160만 원 뭐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돌봄 노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적은 상태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최저임금보다도 지금 낮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방문 요양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루에 2군데씩 이렇게 오전 오후로 가시는데 중간에 이동 시간 같은 것은 아예 임금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교통비 같은 것 없이 그냥 다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8시간을 일해도 뭐 6시간만큼만 임금이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거의 뭐 연세가 상당하신 분들이 돌봄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지속 가능한 노동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고 흡수한다면 돌봄 노동의 질도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이 시행되고 제도가 또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적응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도 또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법과 제도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우리는 변해야 되고, 인식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아쉬웠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한 2해 전쯤, 2년 전쯤에 핀란드의 국방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당시 이제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막 추진하던 때라서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바쁠 때인데, 예. 나토 가입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가 크는 것은 금방이다. 그래서 사진으로만 아이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54일이었는데 그걸 꽉 채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하겠지만 조국의 안전은 다 잘 책임질
저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오, 장관님이 이걸 썼다. 정파적으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 세력들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리 났겠죠. 가루가 되도록. 예.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당시에 남성의 80% 정도가 이 54일의 육아휴직 제도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연간 10일 정도로 제공되는 그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서도 0%대요.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비율이. 예. 이유를 보면 이게 무급이고요. 또 직장 안에서 눈치가 너무 보이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프리랜서라든지 예.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프리랜서. 네. 네, 그래서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도 우선돼야 되겠지만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에서도 0%대로 쓰고 있을 정도니까 진짜 고위층부터 사회 유명 인사들부터 이런 것들을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다. 권리이고 또 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왜 요즘 보면 그 은퇴하신 집안의 아버지들이 가족 구성은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그 배우자분 통해서 전화하고 막 안부 묻고 그러잖아요. 그게 젊은 시절에 육아를 남성들이 직접 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유대감이 굉장히 옅은 것이 여러 요인 중에 있을 텐데 예. 전 그것이 돌볼 권리가 박탈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뭐 드라마의 학시 뭐 이런 예. 아버지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돌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여야 된다라는 것에 알겠습니다. 지금의 많은 아버지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회적 권리로 이거를 규정을 하더라도 그 권리가 내가 주장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권리인지를 서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행사하는 거는 다른 문제니까 또 그거를 정치권에서 또 먼저 적극적으로 좀 앞장서서 이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부족한데 참 듣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내년에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양면 돌봄 이야기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와 함께 펼쳐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델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ill never do you wrong. I'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d go hungry, I'd go. 뉴스의 양면 이번에는 가짜 녹색이라 불리는 그린 워싱 이야기 펼쳐보려 하는데요. 이옥수 김현장 법률사무소 지속가능성 기후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몰라서 일단 직함에서 조금 우리 이옥수 변호사님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예. 회계사고 또 센터장 역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현장은 우리가 아는 그 김현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김현장에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예. 로펌이고 당연히 이제 변호사분들이 가장 많긴 한데 그 외에도 뭐 회계사, 변리사,
컨설턴트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소위 지속 가능성, ESG, 기후 환경에 좀 특화된 자문 업무를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자문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변호사님들이 뭐 들어가서 이제 한다든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하는 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노동 문제도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 담당하시는 다른 뭐 센터 같은 게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옥수 센터장님, 제가 그린워싱이란 거를 들어는 봤는데 어리석은 백성에게 가르침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똑똑하셔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잘 몰라서 그린워싱, 녹색 세탁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단어 정의부터 좀 드리면 친환경 녹색을 의미하는 이제 그린하고 그 다음에 소위 세탁, 화이트워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가지고 그린워싱, 소위 위장 환경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위장 환경주의 하니까 좀 뭔 말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결국은 직관적으로는 친환경 어떤 제품이나 친환경 활동이 아닌데 친환경으로 위장, 포장을 해가지고 외부에 이제 소통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그린워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몇 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 이런 것들이 그린워싱에 논란이 있었다. 또 그린워싱으로 의심된다. 이런 사례들을 좀 몇 개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업계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비행을 제공한다. 뭐 이런 문구를 제공했는데 예. 지속 가능한 비행이 과연 무엇이냐? 계속 타면은 지속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뭐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일부 이제 외식 산업이나 또 패션 산업 같은 데서 우리가 뭐 친환경 텀블러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친환경 의류 같은 제품들을 제공한다, 뭐 에코 제품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친환경이나 에코가 맞냐,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슈 제기가 있거나 좀 정부 당국의 시정 명령이 있거나 사실 해외는 이게 소송까지 번져가지고 이슈가 네.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에코백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가 정말로 뭐 소위 말하는 친환경이고 그러려면은 이거를 뭐 몇 번을 써야지 이게 실제 친환경적이 된다. 뭐 이런 막 그 논쟁도 있고 막 옛날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가 텀블러, 에코백 그리고 최근에 좀 전기차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세 개를 말씀드리는데 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구매했다고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이거를 최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텀블러면 최소 3개월 이상 보통 사용을 해야 이게 일회용 컵을 사용했을 때보다 예.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한 10개를 집에 사놓고 예.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이게 일회용 컵 대비 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산 건 아닌데 네. 저희 집에 텀블러가 한 10개 정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뭐 받고 뭐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텀블러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그린워싱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친환경 뭔가 내가 소비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텀블러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텀블러 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에코백도 한 집에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에코백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맞습니다. 네. 패션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내가 조금 생태 환경에 신경 쓰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거 뭐 한때 논란이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도 에코백을 들고 다녀서 명품 좋아하면서 왜 에코백 들고 다니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나 어떤 비주얼이 아니고 진짜 왜 친환경이냐, 근거가 뭐냐,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해외에서는 많이 진전이 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트렌드하에서는 단순히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사용한다 이것만으로는 이제는 뭔가 친환경 소비를 하고 있다, 내가 정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우리도 이제 해외처럼 좀 아니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데이터로 한번 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까지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 의심 사례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서 822건의 그린워싱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광고가 좀 적발이 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위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뭐 일부 이제 벌금까지 부과한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시민들의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결국은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이런 시민의식 변화에 맞춰서 관련된 이제 그린워싱에 대한 적발을 계속해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제 시민의식 변화나 규제 당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증대에 대비해서 실제 이제 기업들의 이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은 아직 특히 국내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작년 9월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대표적인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45% 정도가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또 한 36% 정도는 우리 회사의 그린워싱 대응 수준이 낮다. 또는 8% 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응답을 했고요. 실제로 한 61% 정도의 기업이 우리 회사의 그린워싱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좀 드러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은 더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도용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도 점점 더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데 아직 국내 기업들은 인식이 좀 부족해서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친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보면 ESG 경영에 대한 뭐 강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과거처럼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뭐 이때면은 알리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자체 규율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공급망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좀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는 좀 레퓨테이션이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조금 특화된 면이 있다면 사실 해외에서 이런 그린워싱 이슈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외는 이게 어떤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뭐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환경 투자나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대규모로 정책 자금을 뭔가 지원을 한다든지 가까운 일본도 사실 이제 2023년에 그 국가 차원에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GX라는 걸 만들어서 뭔가 저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가 이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결국은 어떤 청정 에너지나 전기차에 대한 사실 세액공제 등의 보조금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에서는 실제 어떤 녹색이나 저탄소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어떤 자금이나 금융 지원, 세액공제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또 정부나 이해관계자에게도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특히 이제 그냥 이게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거면은 검증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검증 다고 말하면 이제 명확한 어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실제 기업도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외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런 절차가 이제 해외에서는 세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어떤 이미지나 비주얼적으로만 뭔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문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3년에 환경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명확성, 입증 가능성, 생애주기 고려를 이제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그린워싱을 좀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부족한 건지 궁금하네요. 실제 이제 그린워싱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규제로서 역할은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이슈가 되고 해결이 필요한 게 이게 주무부처가 두 군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번에 바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환경기술이나 환경산업지원법 하에 이 그린워싱을 좀 제재하고 있고요. 또 공정위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이원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업들이나 뭐 관련된 이해관계 입장에서는 약간 어디에 이게 맞춰서 우리가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활동들을 혹은 내부 기준을 만들어야지 좀 혼란이 있고 다만 다행인 거는 이제 이번 국정감사 때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요 두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내년까지 이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공동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조금 더 국내에서는 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항상 이 관료제의 특성상 부처를 넘나드는 무언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누가 관할권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되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게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고 아니면 세제 혜택을 받는 거거든 평가가 필요하는데 정량적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고 어떤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되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려면 뭔가 환경적인 성과, 뭐 저희가 전문용어로 임팩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게 측정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온실가스, 소위 탄소라는 거를 감축했다라고 하면 탄소를 얼마만큼 감축했는지 감축량을 뭐 관련된 단위인 톤 CO2 이퀴벌런트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사 동종업계의 어떤 제품 대비 한 40% 정도 탄소 감축을 실제 실현했습니다. 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사실 이런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도 있고요. 있어요? 국내 글로벌. 관련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들 중에 일부 인지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좀 해외 수출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이미 하고 있고요. 탄소 감축량이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주제인데 글로벌 국내 기준이 다 있다. 맞춰서 하면 된다. 그 외에 사실 뭐 폐기물 재활용을 하거나 재이용 이런 거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기업들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좀 논의가 되는 것 중에 아직 좀 어려운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자본을 활용했다 혹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했다. 예. 이런 이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걸 측정하고 알리도록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 글로벌에서 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어떤 수준의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예. 앞서 말씀드린 뭐 탄소 감축량, 폐기물 재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측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물 다양성 보존은 딱 들어도 측정하기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특정 구역에 생물이 몇 개 사는지 뭐 이게 다 세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생물 중에서도 어떤 게 조금 더 뭔가 멸종 위기종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등급이 있다 보니까 뭐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뭐 스코어를 만들 거냐 이게 조금 학계에서도 지금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그 그린워싱의 사례로 지금 텀블러, 에코백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궁금한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솔린을 엔진으로 그러니까 주 원료로 쓰지만은 그거를 또 전기로 일부 필요할 때 전환하고 뭐 이게 지금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탄소 배출을 측정하기가 매우 용이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린워싱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조금 더 그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정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하이브리드하고 달리 배터리가 실려 있어서 예.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전기차하고 다른 거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도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전을 열심히 해서 이제 보통 주행 거리가 뭐 한 70km, 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내에서 출퇴근용으로는 충분히 전기차처럼 배터리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귀찮다고 충전을 안 하고 가솔린 엔진으로만 활용을 하면 배터리가 달려 있다 보니 일반 가솔린 차보다 무겁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료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충전을 해서 전기차로 써야 이게 친환경 소비 행위가 되는 거지. 예. 그냥 충전 안 하고 가솔린 차로만 타면 그냥 일반 가솔린 자동차 타는 게 더 낫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 맞습니다. 소비자의 문제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친환경적으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괴리가 있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비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죠. 착한 소비.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유행됐어요. 공정 여행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정말로 제대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잘 실행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일일이 그 소비자가 검증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조금 우리가 잘 판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 뭐 일부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는 단순한 이미지나 비주얼에 호도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친환경 하면은 굉장히 푸르른 소비나 막 바다가 나오면서 관련된 제품이 나오고 우리는 친환경 뭐 어떤 제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제는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소비자도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소비 행위, 구매 행위를 할 때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도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수치적으로 뭔가 명확히 제시가 돼 있냐, 더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공신력 있는 인증을 정부 기준이나 혹은 민간 단체지만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받아 있냐. 이런 이제 인증 마크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기업이 어떤 자체적으로 만든 그냥 브랜드성 마크냐 아니면 네. 실제 공신력이 있는 정부 같은 데서 제시한 마크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귀찮은 행위이긴 한데 사실은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예. 진짜 자기가 에코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조금 필요한 습관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라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맞습니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고서 이거는 그린워싱이 아니라 실제 어떤 친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규격화된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냥 앞서 말씀드린 건 개인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그런 걸 하고 싶다라는 분에게 근데 그런 분이 꽤 많아요. 요새 점점 더 이제 인식이 증대되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친환경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 없고 저희 제도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조금 부족한데 해외 대비해서는 친환경 관련된 어떤 제품을 생산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좀 제재를 하거나 규제를 하는 요 이제 이원화된 규제를 명확하게 좀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친환경이란 불편을 감수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 이런 훌륭한 말을 센터장님이 하셨나 보네요. 아, 네. 제가 뭐 관련된 그린워싱 주의보라는 책을 한 건 예전에 썼었는데 예. 거기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멋으로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정말 친환경적인 소비를 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요새 항상 드리는 말씀 항상 에코 미니멀리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예. 그냥 소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를 최소화하면 이제 생산도 최소화하게 되겠죠, 기업들도.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친환경 소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미니멀리즘의 연계성인 에코 미니멀리즘을 하는 것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죠. 결국은 문명이 가져온 이 길을 최소한으로 활용한다는 건데 그런 불편함을 사실은 감수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어떤 자연보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경제의 논리로 가면은 사실 뭐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산업들이 다 위축이 되는 거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나 우리의 소득이 국가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은 거기까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비 자체를 줄이는 트렌드로 가되 다만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필수 불가결에 사용돼야 되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친환경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사실 기업들에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과대 홍보를 한다면 위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 사실 일반 소비자인 개인과 기업과 또 정부 규제 당국의 역할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고요. 해외는 그 관점에서 사실 지원과 규제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당근과 채식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예.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 지원책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도리어 기업들이 약간 미국 기업처럼 그린 허싱 좀 잘 해놓고 말하지 않거나 좀 침묵하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밸런스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기업은 되어 있는지 개인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옥수 김행장 법률사무소 지속가능성 기후센터장과 함께 그린워싱 이야기 펼쳐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종말론도 낙관론도 경계한다. 인류 멸종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인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인류는 100년 이내 멸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학은 종종 제 발목을 잡는다. 이 약점을 파고든 게 기후회의론자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싸잡아 종말론으로 치부하고 가난한 나라의 개발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월 7일 오늘은 남종영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이 한겨레에 쓴 우리가 두려운 건 인류 멸종이 아니다 칼럼 중 일부분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가 탄소 감축보다 최빈국 삶의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후위기 종말론도 문제지만 과도한 기술 낙관론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실제하고 탄소를 줄이는 건 시급합니다. 오늘의 칼럼이었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발행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서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신 공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What I want